예술이 뭘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인공 로봇이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동식물들을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원처럼 생각했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화두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잖아요. 그 작품에 로봇 강아지도 나오죠, 선생님. 그런 상상들이 가능성이 많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서양화 전공에 재직하고 있는 문경원입니다. 현대미술 작가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최근에 뭐 아주 많은 변화를 이제 사실 겪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큰 대표적인 변화라고 하면 아마 기술과 생태 그 양 영역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AI로 대표되는 그런 큰 변화가 있고 전 지구적인 어떤 이제 기후 위기 이런 것이 지금 현대 미술에 어떤 영향,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AI가 어떤 이미지를 제작한다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많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작가로서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놀랍죠. 처음 봤을 때는 놀라운데 기술의 어떤 아주 급진적인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예술의 풍경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들도 있고 AI가 과연 창작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논란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AI가 만든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젊은 신진 작가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더 이제 젊은 세대 예술가들은 이게 더 그런 질문들이 더 구체적으로 와 닿을 텐데 이 질문을 던지자면 AI가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AI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떤 자기의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현재 단계에서는 저는 그것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사례를 보면 그림을 그리는 휴머노이드 에이다라는 인공 로봇이 영국 의회 청문회에 등장을 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등장했던 그 인공 로봇이 나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생각하거나 창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다. 그게 지금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AI가 만든 창작물들, 결과물들에 대한 현 상태가 아닐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는 예술가 없는 예술 작품들만 그런 작품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그래서 논의가 좀 혼란스러운 면도 있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런 제작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작품과는 별도로 그거를 만든 어떤 행위자를 예술가라고 부르려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행위자에게 어떤 표현의 욕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AI가 만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봤을 때 저는 그걸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에서 도대체 뭘 표현하고 싶은 거지? 라고 하는 그거를 답을 구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걸 예술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건 예술가들에게도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하긴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건 사실은 그 표현의 욕망을 언어화하기가 힘든 거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거를 뭐를 표현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술적 행위와 예술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예술적 행위라는 거는 일회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런 특성이 있는가 반면에 예술가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지속적이고 견고한 구조를 계속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술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을 다니는 어떤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아이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려가지고 예술적인 작품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를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은 어떤 예술성을 띌 수 있지만 그걸 만든 행위자를 우리가 예술가라고 부르려면 되게 지속적이고 견고한 수련의 과정이 있어야 그리고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빅데이터들 계속 학습하는 속도가 우리의 인간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보니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서 정말 그 빅데이터의 사용에 의한 새로운 창작을 창작으로 인정해야 되는 시기도 오지 않을까.
AI 창작물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저작권의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좀 더 넓게 퍼져나가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돼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헐리우드에서는 배우들과 작가들이 몇십 년 만에 큰 파업을 해서 이제 어떤 새로운 협상을 이끌어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파워가 있는 그룹에서는 AI로의 대체를 막을 수 있겠지만 집단적인 결속력이 약한 그룹에서는 그런 이제 그냥 AI로 쉽게 대체될 만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대단히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금 생각났던 게 네. 일론 머스크의 XAI가 생각이 났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뭐 자동차라든지 뭐 우주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융합하면서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이 보인다 그래야 될까? 그러면서 마치 예전에 그 동물농장이 생각이 나기도 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소수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면서 열린 눈을 가지고 이거를 보고 있어야 될까 그런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아까 그 이제 뭐 미시적인 그룹이라든지 힘이 없는 그런 데에서 정치력이 없는 경우는 그것들을 하위로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 개인들의 어떤 그 고유한 카피라이트나 이런 것들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이 야기시키는 문제들은 저희들 전체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예술과 기술의 관계는 늘 존재했었고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참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서양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원래 예술과 기술이라는 건 이제 사실 구분되지 않은 채로 이제 묶여 있었고요. 그걸 가리키는 말은 라틴어로 이제 아르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말을 그래서 지금은 기예, 기술과 예술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기예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할머니가 뭐 뜨개질을 한다. 라고 하면 사실 거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요소하고 예술적인 요소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르스의 가장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서양에서는 17세기 중반부터 이제 천천히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이 분리가 진행이 돼서 18세기 중반이면 이 분리가 이제 완결되죠. 근데 이게 뭐 발생부터가 사실 근데 이제 예술하고 기술이 이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예술과 기술은 늘 이제 접해 있었고 따라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거나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서 예술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같이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9세기에 사진이 등장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추상회화라고 하는 게 등장했고 또 1960년대 비디오가 등장했을 때 비디오 아트가 생겨났고 1980년대는 또 컴퓨터 등장으로 인해서 디지털 아트라고 하는 게 생겨났죠. 우리가 이제 AI라고 하는 게 이제 대단히 큰 충격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AI도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변화 안에서 사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변화를 너무 좀 과장하는 그런 측면도 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AI가 뭐 모든 창작을 그동안 인간이 했던 모든 창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그 뭐 어떤 철학이나 미래학 분야에서 가장 과격한 이론가들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마치 동물, 인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사이보그나 어떤 포스트 휴먼적인 종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이고 인간은 마치 그 중간에 중간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이론가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이론가들이 마치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되게 피곤해하고 있다. 피곤하게 느낀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점을. 소위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게 우리가 인간에 대한 혐오 또는 인간의 자기 부정 근거하고 뭐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그 급변하는 어떤 변화의 상황 아래서 인간 중심주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의 어떤 대안처럼 많이 화두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잖아요. 그럼 그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을 크게 두 차원으로 우리가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좁은 의미의 포스트 휴머니즘이랄까? 이거는 그동안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어떤 능력, 그러니까 뭐 계산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신체적인 운동까지 이제 이런 것들을 기계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이보그 같은 것. 그렇죠. 예, 그런 주장
또는 그런 이제 이론, 이걸 아마 이제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좀 넓은 의미에서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은 전통적으로 인간을 이해했던 방식, 그걸 이제 우리가 휴머니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휴머니즘 하면 사실은 이제 대체로 좋은 말로 썼지만 이제 이것의 이면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말한 휴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백인, 남성, 중년, 건강한 사람, 재산이 있는 사람 등등 어떤 특정한 인간의 이미지를 전제해 놓고,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서양에서는 이제 예수의 이미지에서부터 오는 걸 텐데, 그런 이미지를 인간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따옴표 치셔야 될 텐데 정상적인 인간 또는 표준적인 인간이라고 전제해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이 짜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과 구분하자면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그리고 이제 이게 갖고 있는 함축은 같이 이 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른 어떤 생명체들, 동식물들을 인간의 자원,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자원처럼 생각했다라는 걸 함축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이제 생태학과 관련해서도 이런 넓은 의미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그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그런 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간을 규정하는 어떤 이론들이라는 것이 만들어낸 거는 굉장히 권력 중심주의고 그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역사로 가고 있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휴머니즘이잖아요. 근데 예술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반대에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시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만들고 균열이나 틈이나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예술가들의 활동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야기되고 있는 기후위기라든지 인류세 주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현되고 있는 예술들이랑 굉장히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예술, 특히 현대미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아마 어떤 분야보다도 요즘 현대미술이 동시대의 어떤 변화나 위기를 포착하는데 아주 민첩하고 또 탁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도 1년에 꽤 많은 시간을 전 세계적인 전시와 비엔날레를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외국에서 전화를 받으시거나 한참 작업 중이시고,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2014년에 있었던 타이페이 비엔날레 전시 주제가 이제 인류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 또 환경 분야에서 인류세라는 어떤 화두가 논의된 건 그 다음부터 했었거든요. 우리가 맥클루한이라는 학자가 미디어 이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감각이 크게 바뀌게 되는데, 그게 너무 크게 변하게 됐을 때 생활이라든가 심지어는 생존에도 큰 어떤 위기가 닥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보다 미리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거니까 그걸 적응시키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방접종 하듯이 이게 이제 미디어론에서 보는 예술의 역할인데, 제가 볼 때는 선생님 작품이 그런 현대 과학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우리 인류의 사회가 근미래에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나름 전망해서 그런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해서 이런 그 작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작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서 특별히 소개해 주시고 싶은 작품 한 2개 정도를 골라서 좀 설명해 주시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이 굉장히 변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07년, 8년 이제 굉장히 미술 시장에서 미술의 가치가 어떤 그 경제적인 것으로 환원되던 시기가,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냥 정말 개인적인 어떤 회의적인 입장에서 예술이 뭘 할 수 있는 거지? 예술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진지하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면서 시작했던 미지에서 온 소식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카셀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작품이 그 작품이네요. 2012년이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었던 작품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가치가 없어진, 정말.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예술가의 모습과 그 모든 가치가, 인류가 알고 있는 그 가치가 사라진 이후에 새로운 인류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비슷한 행동을 해요. 근데 하나는 예술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2개의 채널로 구성된 비디오 작업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세상의 저편이라는 작업인데 그 작업을 하면서 예술이라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런 고민과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미술 밖의 분야의 다른 모든 전문가들에게 그 당시에 그 세상의 저편이라는 시나리오를 주고 세상의 종말 이후에 당신이 생각하는 건축을 당신이 생각하는 인간에게 뭐 옷이라든지 새로운 문명이 온다면 또 뭐 그런 수분 공급 장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협업으로 만들었던 작품이 그 영상 안에 이제 소품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모든 과정은 책으로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 카셀 다큐멘터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 뭐 최근에 또 다른 작품은 어떤 작품이? 최근 작업 질문하신 경우에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이제 생태, 기술의 위협,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예술에서 정말 많이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 작업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풀어낼까? 서울 웨더 스테이션이라는 작업에서는 좀 더 그 비인간의 관점으로서 이 지구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을 작업으로 적극 풀어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익숙하지만 당시에 챗 GPT-3였어요. 이제 그거를 써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비인간의 관점으로 기술을 하려고 해도 제가 기술하는 것이 비인간의 관점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마침 우연히 그 챗 GPT-3 이제 기사 난 거 보고 그 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을 주고 그런 전체 전시의 이야기 구성을 인공지능이 이제 써서 그것이 전시장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의 다양한 저장되어 있는 인간의 목소리로 나오는 그런 작업이었거든요. 그 작품에 로봇 강아지도 나오죠, 선생님. 네. 예,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팟이라는 그 사족 보행 로봇인데 그것을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미래에 다가오는 뭔가 자동차 산업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인수를 하셨는데 막상 역할을 못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예술가들이 그 로봇 걔한테 역할을 주겠다. 안 쓸 거면 빌려달라. 네.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봤던 거는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거대 담론, 예술이 무엇을 하는지, 뭐 어떤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갑자기 탁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작업을 하면서 막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상상들이 막 이렇게 미래로 가는 우리 삶의 어떤 열린 가능성들을 막 열어놓는 지점들을 보면 너무 재밌고 뭔가 의미도 있고 가능성이 많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저도 그 로봇 강아지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그 로봇 강아지가 작품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관객석에서 같이 작품을 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이드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관객들의 반응도 되게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로봇을 가서 막 쓰다듬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 무서워서 도망가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맥클루한이 말한 어떤 예술론이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점점 갈수록 우리가 로봇과 공생하게 될 텐데 공생하게 될 어떤 근미래랄까 이런 것들을 예비시켜주는 이제 그런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선생님 작업 쭉 보셨을 텐데 어떤 그동안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선생님 작업이 여러분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그 협업을 했을 때 다른 분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굳이 이거를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예술가의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술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가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AI가 예술가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현대미술의 어떤 진행의 양상 이런 걸 좀 살펴봤었고요.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술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게 예술이라는 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의가 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늘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인의 생각을 좀 한마디씩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 결론 삼아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이 발달하고 예술 환경의 변화를 하면서 예술계에 진입하는 작가들의 나이가 되게 많이 어려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신진 작가들이 핸드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신진 작가들이 기술을 다루게 되는 그런 경험의 폭이나 앞으로 그 속도도 되게 많이 빨라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의 의미가 사실은 그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오히려 좀 더 뭐 놀이나 아니면 유희에 더 가까워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각자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술의 형태가 오히려 더 다양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그 기술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되게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 있는데, 예술은 늘 기계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그 기계가 고장난 상태일 때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계나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서 소위 어떤 정상적인 사용법, 정상적인 궤도가 있을 텐데, 그 궤도에서 벗어나는 자리가 바로 예술이 이제 자리다, 이런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내용을 잘 아는 것, 능숙하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상되고 있는 어떤 정상적인 궤도, 또는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정상적인 쓰임새, 그걸로부터 간격을 벌리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잠재력들을 감지하고, 그런 것들을 위에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예술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근대 이후에 사실 예술가의 어떤 역할 또는 예술의 어떤 행위, 형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쪼개졌었어요. 그리고 그 도구화되는 그 기술에 따라서 분류되고, 근데 지금 현대미술에 있어서는 오히려 고대나 중세처럼 모든 것이 융합되고 그것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굉장히 과거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또 그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제작하는 시대에 그런 것들이 이 어떤 새로운 형식적 실험,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그동안 예술이 가졌던 어떤 제한적인 것을, 창작의 지평을 열어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굉장히 그 형태도 달라지고 그것을 감각하는 것도 달라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열린 가능성들 안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